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 매도할 것인가, 알렉산더 엘더의 언제 매도할 것인가 6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저항대에 매도하기 부분이죠. 네, 저항대에 매도하기. 기초 강의 편에서도 이 저항대라는 부분, 즉 매물대의 그 차트 세팅 방법을 한번 예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물대 세팅하는 그런 방법은요, 이렇게 지표 창을 열 수 있는 그 창을 열어 보시고, 네, 차트 유형에서요, 여기 차트, 해당 차트 유형에서 아래에 이게 매물대 차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매물대에 처해 있는 지금 해당 그 비중 퍼센테이지가 나타나면서, 네, 해당 거래량도 같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물대도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대 비교하기 위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멀티 종합 차트에서, 네, 창을 열어보시고 매물대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과 같은 매물대 구성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항대의 그 심리 상태는 이미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상당히 네, 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가가 극심한 과매도 수준이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회하고 있을 때죠. 그 수준에서 반등하는 구간에,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 이동평균이, 오히려 이동평균선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이동평균 자체가 목표가가 될 수 있다. 목표가가 돼서 그 목표가를 제공한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채널이나 엔빌로프로 단기 트레이더들의 그 목표가를 또 제공하는 부분으로도 또 이해를 했었고요. 이러한 도구들은요, 단기 변동을 포착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장기 포지션 매매자들, 그 트레이더들에게 이런 움직임은 사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 영역에 관한 그런 매매 관점을 보이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오히려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에 관해서 장기 매매를 위한 목표가를 제공한다라고 알렉산더 엘더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참고를 해보시라고 매물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주가 수준의 바로 위아래 영역이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그 위아래 부분이 한마디로 저항, 지지 부분이 되겠죠. 이 매물대에 갇히면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들도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주가 차트를 꺼내 봤는데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하단 부분의 거래량 부분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거래량은 사실 이런 구간보다도 상장 시점과 동시에 맞춘 대량 거래량이죠. 대량 거래량이 있었던 주가 차트에 대한 박스권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 매물대 차트에서도 이 구간에 대한 40% 정도의 지지선, 지금 현재는 주가 차트가 더 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선 형태를 보이고 있죠. 네, 이 매물대가 40%나 존재하는 그런 매물대를 형성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할 정도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그 주가 차트에서 확대를 해보자면요. 예, 확대를 해보니까 매물대의 형태가 달라지죠. 아까는 이 구간에서 40% 비중은 전체 차트를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차트를 봤을 때는 한 40% 수준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지금 형태에서는 여기 이 고점 부분과 이 저점 부분에 있어서 이 저점 부분과 고점 부분에 있어서 매물대가 거의 다 들어와 있죠. 네. 이 구간의 매물대가 이 거래량을 보였던 매물대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수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한 3월 2017년 3월에서야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리고 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잘 지지하고 있다가 그 상회하는 주가가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던 것처럼 저항선이 또 지지선으로 바뀌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주가 수준의 바로 위아래 영역이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이다라는, 지지 영역과 저항 영역이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이번 파트에서는 이런 부분은 중기, 장기 트레이더들의 매매 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죠. 특정 주가 수준에서 거래가 많다는 것은요, 당연히 그 수준이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프로들은 대부분 돌파나 이탈의 부분들이 거짓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항선 부분에서 이렇게 되돌림하는 자리들, 이렇게 저항선을 시도를 했다가 테스트를 했다가 되돌림하는 자리들, 여기서는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소폭이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되돌림 자리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또 프로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역으로 매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가 밀집 구역, 즉 저는 이게 이제 박스 구역으로도, 박스권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주가 밀집 구역에서는 하단 가장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단 부분에 선으로 나눴을 때 가장자리 부분, 이런 부분 되겠죠. 중간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 가장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상단 가장자리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박스권 매매에서 프로들이 또 이렇게 매매하는 프로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밀집구역의 매매 패턴을 한번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프로들의 매매 패턴을, 매물대라고 불리는 것은 이 책에서는요, 가격대라고 불리고 있어요. 가격대를 형성한다라고, 예, 동일한 뜻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상하단의 수평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금을 투입하고 심리적으로 집착하는 곳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과 지지 패턴이 생겼던 것처럼요, 네,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또 테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격대에, 이 현재 가격대의 일일 평균 거래량을, 일일 평균 거래량,
일일 평균 거래량을 가격대 내에 거래 일수와 곱하고요. 그리고 그 값에 다시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곱하면요, 그 가격대에서 수십억 달러가 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말 많은 금액대가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이 책에서 보시면 IBM의 미국 컴퓨터 회사죠. IBM의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현재 그 2005년, 6년, 7년 사이에 지지선 구간들, 이 A 포인트거든요. A 포인트의 지지 구간들이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되는데, 지지 구간에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잘 지지했던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75달러 부분이거든요. 75달러 부분에 가격대, 이 지지선이 확인이 되는, 안착이 되는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를 당연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이 저항대 부분이에요. 저항대 부분에서 매도 타임이 되겠죠. 네, 100달러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5달러 부근의 부근과 저항대의 100달러 부근의 그 매매자의 심리, 그 심리에 있어서 전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전가에 찾으려는 심리들을 저희가 이미 앞서서 많이 언급을 또 해드렸었죠.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집었다면 수개월의 테스트를 걸치고 나서 이렇게 본전가에 매도하려는 심리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죠. 이 저자는 알렉산더 엘더는 이 지지선에 대해서 잘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을 보고 있고, A 부분 약 75달러에 5억 주가 거래되었다. 이 가격대에서 370억 달러가 오갔다. B 부분 강도지수의 급락이 중요한 시장 바닥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라. 이 차트에서 급락에 따른 가파른 골짜기가 2개 더 있는데 찾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락 이후에는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죠. 그래서 그 패턴에 의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가에 대한 그 흐름에 있어서 같은 가격대에 형성하고 있는데 MACD에 대한 히스토그램 지수 역시도 같은 강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모습도 이렇게 다이버전스의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여기 이제 유로 주봉 차트, 그러니까 통화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A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선, 그 지지선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테스트를 잘 지켜보는 것이고, B 부분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대로 강도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지표는 하락을 하는데 주가는 추가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상승을 파악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매도 관점을 또 보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C 구간에서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네, 지표는 상승을 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던. 근데 지지선과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하락 구간에서 전 지지선에 하회하지 않는 모습을 또 나타냈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또 강세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거짓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이 뒤에 대한 저항 구간에는 다시 한번 만약에 매수 관점이 됐다면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번 것도 마찬가지죠. 주가 차트를 많이 비교해 보시면 사실 전 지지선 영역에서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살짝의 이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큰 이탈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 구간에서 잘 받쳐주는 주가 패턴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가격의 심리선을 잘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가치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도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지표 상승 그리고 주가는 하락.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지지선과 동일한 부분에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매도 관점인 저항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인 지지 부분에서는 강세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매수 관점으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었고, 매도 관점인 저항 부분에서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오죠. 그래서 더 매도를 확신할 수 있었던 지표의 하락, 네, 그리고 주가의 상승 부분으로, 네, 약세 다이버전스를 보시면서 매도 관점을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알렉산더 엘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단기 수익 매매보다는 장기 추세 매매가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가 목표가 있다면, 장기 목표가 있다면 미리 설정해둔 영역에 매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 매매 자체는 매일 시장을 살피는 속에서 스톱, 그러니까 손절가와 수익 목표가를 정해서 부지런히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매매 형태는 상황 전체를 전부를, 단기는 상황 전부를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막 바쁜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매매 트레이더의 느낌이 강력하게 좀 들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매매 형태를, 상황을 전부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만족감과 바쁜 과정 속에서 내가 현재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동감을 느끼고 있죠. 만족감을.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매매는 반면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추세를 지속해서 보유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뻔히 보이는 단기 고점과 바닥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되게 참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그런 관점을 보이는 트레이더들은 목표가를 설정해서 대응을 하면 훨씬 더 참기가 쉬워진다라고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그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 스트레이츠 트레이닝의 주봉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알렉산더 엘더는 이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졌었어요. 또 가치 구간이 또 접목이 되네요. 네, 이 구간에서 가치 하단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할 때 매수가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 그 구간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저항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저항 부분에 이 구간이 좀 저항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지선 구간은 이 구간 정도가 되겠죠. 이 구간에 있어서 지지선 거의 비슷한 구간에 매수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기적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봤다면 아마 이런 구간에서 매도가 충분히 이루어졌겠죠. 근데 알렉산더 엘더는 목표가를 지금 이 매수가가 지금 현재 한 6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를 12달러 정도로 설정을 한 그런 장기적 매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이 구간들의 매매를 진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세 차례 정도의 그런 과정 속에서 심리적으로도 사실 다시 내가 샀던 매입 가격으로 돌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결국에는 네 번째 정도의 저항 부분에서 결국에는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크게 더 상승을 해서 결국 내가 목표로 했었던 12달러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었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꺼리낌 없이 소개를 하는 부분이 되게 사실 네,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자신에 대한 교훈 그리고 철학을 다지는데요. 어, 단기 관점과 한마디로 장기 관점을 동시에 트레이딩 하면서 성향상 알렉산더 엘더는 단기적 관점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확실히 책에서도 수차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도. 그래서 주로 이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이 따로 있고 단기적 관점으로 종목을 따로따로 공략을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단기적 관점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주식을 게임으로 비교해 봤을 때 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비교를 해봤던 것 같고요. 그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했던 종목을 한마디로 결국에는 이렇게 매도를 한 이후에 느꼈던 감정들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진입할 때마다 대신에 두 가지 목표는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돈을 벌겠다는 그런 당연히 목적. 두 번째, 내가 만약에 1차적으로 이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실패했어도 반드시 매매일지를 작성해서 내가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반드시 챙긴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좀 강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기나긴 횡보 구간은 사실 저희가 매매를 아예 진행을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가치 구간, 하회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하고 이렇게 저항대나 뭐 채널, 엔빌로프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실 때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부를 분할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본전가에 오더라도 내가 이미 분할 매도했던 물량은 이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조금 덜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아도 엘더 박사도 그렇지 않아도 매매 방법 중에서 일부는 추가 매수한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중간에서의 저항 부분에서 반절 정도의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반절의 수익 실현, 다시 재매수, 반절의 수익 실현하고 돌파하면은 나머지 반절의 이익은 또 크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 목표 관점에서 네, 장기적 목표 관점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긴 했는데요. 네, 시행착오는 직접적으로 이제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겪어봐야겠죠. 네, 단순히 저항과 지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다이버전스를 같이 꼭 비교해봤던 것이 또 인상이 깊습니다. 그냥 단순히 채널과 엔빌로프 그리고 이동평균선 뭐 이런 부분을 단순히 또 저항대, 가격대, 매물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하나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주석에 다이버전스라든 그런 지표 부분의 설명도 들어가 있듯이 한마디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는 모습들이 좀 확실히 여러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스톱의 매도하기, 손절가의 매도하기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장에 스톱, 그러니까 손절가의 매도하기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